지난주에 이어서 영업관리 1장, 2장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번 주는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우리가 구매 과정이에요. 구매 과정.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는 구매 과정을 알아야 영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매 과정 이해 중요성을 가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의사결정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지 몰라요. 의사결정, 영어로 우리가 경리학적인 용어로 decision making 한다. 의사결정한 용어보다 더 큰 개념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 두 번째는 의사결정, 더 작은 개념은 선택 활동, 초이스 하는 활동. 누군가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그러니까 BCD죠, 당연히. 그러니까 B는 뭐예요? 탄생, birth, 태어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죽는 것. 네. 그다음 그 가운데 초이스하는 활동. 그래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선택을 잘하려고 하면 대안을 잘 설정해야죠. 대안을 열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잘 하고, 잘 분석한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를 갖다가 선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의사결정인데, 이제 결국 우리가 구매 과정도 보면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 과정 이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영업사원의 어떤 영업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최종 소비자, 우리 같은 우리가 생활인 최종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조직에서 뭐 많은 것들을 구매하죠. 회사, 기업에서 많이 구매하니까 조직의 구매자가 우리가 영업사원의 영업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모든 어떤 조직 구매자나 소비자의 어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3-2에서 보면 가치 사슬, 밸류 체인상에서 고객 구매 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매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1차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고객도 있고 3차 고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지 제조업체가 식품업체에 포장지를 납품하고, 식품업체는 그 포장지를 가지고 대형 할인점에다가 주고 마지막 소비자로 간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한 포장지 제조업체라고 하는 것은 3차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1차 고객, 2차 고객, 3차 고객의 구매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훨씬 더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을 잘할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의 유형을 보면 관여도가 낮으냐 높으냐, 또는 의사결정의 경험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거나 의사결정 경험이 많은 경우는 브랜드 충성형 구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구매 과정을 보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느냐, 뭐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갭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태스크,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 구매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정보를 탐색. 여기서 구매의 결정은 구매하겠다는 마음을 이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이제 대안을 평가해서 선택하는 구매가 이루어지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매 후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자기가 구매를 하면 이왕이면 내가 구매한 걸 잘했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그 인지 부조화 형태로 갖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대안의 평가 과정에서는 저러한 세 가지 내용, 평가 기준을 선정한다거나 평가 기준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신뢰 그런 것들을 형성한다거나 대안에 대한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안의 평가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포괄적인 구매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항상 현재 상태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를 비교해서 어떤 갭이 발생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의 결정은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내가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차를 사기로 마음 먹으면 어떻게 차를 사야겠다는 어떤 구매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내가 현재 돈을 얼만큼 마련될 수 있고 얼만큼은 내가 좀 이렇게 금융기관에 빌릴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가능하냐, 그리고 차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차를 운행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차가 나한테 꼭 필요하냐,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나 당위성이에요. 요새 주식 강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느 그 자산 운용 대표하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어디 지나가다 들어보면 서울에서 사는 사람의 경우에 차가 뭐가 필요하냐, 지하철 잘 연결되고 오히려 차 타는 것이 훨씬 더 막히고 차를 하나 사는 순간에 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면 그 한 달에 아끼는 비용만큼만 어떤 카카오 주식 하나 밑줄씩을 산다고 하면 노후가 편한데 왜 그런 차를 이런 일을 되게 강조하죠. 물론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생각이지만 그 사람이 평생 이제 느꼈던 이야기들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뭘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과 당위성을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정보를 탐색하는 거예요. 내적인 정보나 외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영업 사원도 일부 정보 원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영업사원 만나서 얘기하면서 정보도 얻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할 때 우리가 이런 소비자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매가 이루어지고 구매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매 후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만족하거나 불만족. 그래서 만족한 사람은 예를 들어 호의적인 구전을 할 것이고 불만족한 사람이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정적인 구전을 하겠죠. 근데 만족한 사람의 어떤 구전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의 부정적인 구전이 더 사실은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만족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 부조화 현상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조직 구매자의 구매의 목적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업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소비자들하고 어떤 특징이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건데 이 빨간 걸로 써있는 세 가지입니다. 대개 조직 구매자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매 담당자가 하더라도 위에 과장, 위에 이사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모여서 어떤 집단 의사 결정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구매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훨씬 더 개인은 충동 구매를 많이 하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좀 조직이라고 하는 구매 같은 경우는 충동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갖다가 문서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그런 문서화하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문서화하지 않지만 조직의 어떤 구매를 할 때는 반드시 제안 요청서라든가 제안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물품 공고 계약서 등등 여러 가지 서류화하는 문서화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훨씬 더 조직 구매가 여기 세 번째 나온 것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구매 목적을 보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산 부품을 주더한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수품을 다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핸드폰 만드는 업체에
계열사들 또는 하청업체 또는 그런 그 밸류 체인상에서 생산 부품들을 조달하는 거지.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뭐 서비스 과정에 투입한다거나 재판매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조직 구매자의 구매 유형을 보면 단순 재구매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구매, 뭐 계속 구매하는데 단순하게 재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건을 바꿔서 뭐 거래 조건 여러 가지 뭐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수정 재구매고 또 처음 사는 물건이니까 신규 재구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구매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박종훈, 왜 구매 부서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공부 동영상 보면서 구매 부서가 왜 중요한가? 구매 부서가 그 잘 사야지 원가를 절감하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줄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회사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을 높여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물건을 팔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남길 여지가 있는 부서가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은 여지가 구매부서예요. 구매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저렴하게 공급받느냐가 사실은 기업 이익 창출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구매부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매가 이제 센터 형태로 커져서 이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구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 구성을 갖다 우리가 구매센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센터는 저기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 특성 관련 요인, 구매 상황 관련 요인에 따라서 이 구매센터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구매센터의 규모는 커지겠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기업이 가장 구매를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그 구매하는 양, 그 이렇게 뭘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구매하는 양이 어느 거 만들 때가 가장 크겠습니까? 박종훈 어디가 제일 클 것 같아? 삼성전자 클 것 같아. 단일 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핸드폰, TV, 냉장고, 비행기 뭐가 제일 크겠어요? 선박. 내가 선박 회사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박 회사의 구매센터, 구매 부서가 가장 큽니다. 선박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배 껍데기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 다 앉혀놓는 거 아니에요? 그 안천에 들어가는 건 다 갖다 가져오는 거지. 엔진을 선박 회사에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어디 엔진, 우리나라 두산중공 엔진을 쓰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 보니까 해군 함정에 들어가는 부서의 기관은 그 지휘사 썼어요. 지휘사. 그 당시에 회사에 떨어지는 돈은 한 뭐 몇십억 안 드는데 그 배 전체의 예산은 배 한 대가 한 1,000억 정도 드는 것 같았었어요. 1,000억 정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오는 가스 터빈이라고 하는데 그 터빈 하나가 뭐 20억. 그 당시 옛날에 지금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재 파트 부서 창고 쪽에 가면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 병상관 건물 같은 거 몇 개 정도가 전부 창고예요. 네. 거기에 뭐 하여튼 모든 창고를 어느 창고는 뭐만 이제 넣는 창고를 다 나눠서 하고 한 창고 아니라고 하면 블락으로 나눠가지고 어디는 뭘 넣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구매센터의 규모는 커진다. 당연한 거예요. 구매의 규모도 보세요. 구매의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구매센터의 규모는 커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센터의 구성을 보면 뭐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의사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구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키맨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또 문지기 하는 역할도 있어요. 이 문지기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뭐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중앙청의 수의도 문서 접수하는 사람도 상당히 힘이 있다 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문서 접수하는 사람이 어제까지 이제 접수를 해야 돼. 이게 내야 어제까지 접수가 되어야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침 새벽에 일찌감치 와서 기다려가지고 그 문서 접수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문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왔다. 제발 좀 그 아래 칸에다 써달라. 사실은 문서 접수하는 사람이 써주고 안 써주고는 뭐 지금은 뭐 이제 컴퓨터화된 세상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 됐지만 과거에 30년, 40년, 50년 전에는 그게 상당히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문서 접수하는 사람 뭐 일개 뭐 고등학교 나와서 거기 아예 앉아서 말단 공무원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걸 접수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이 여기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도요. 사실은 사장하고 가장 가까운 그 비서나 사장하고 친한 사람을 알면 결제 같은 거 하는 거 쉽죠. 야 오늘 사장 기분이 어떠냐? 기분 좋은 날 결제 받으러 가야지. 기분 나쁜 날 결제 받으러 가면 아무리 뭐 품위 잘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백발백중 캔슬 당하는 거죠. 이걸 서류라고 해갖고 하냐고 막 던지고 그러죠. 정준 네. 서류 던지면 받아오라겠어, 받아오도 말하겠어, 밟고 오라겠어. 받아와요. 밟고 오세요. 뭐 서류 던지는 사장 밑에서 근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의 사람한테는 그걸 받아오게 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당당할 필요가 있다. 구매센터 구성원의 니즈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니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역할의 바탕을 둔 니즈를 말하는 것이고요. 개인 니즈라는 것도 있어요. 조직의 목표달성과 관련이 없이 개인의 가치관이나 동기에 기반한 니즈인데 요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경영학 원론 좀 기업 경영 이해 앞에 시간 배웠던 거예요. 사람한테는 모두가 세 가지 동기가 있다. 동기라고도 하고 니즈라고 하는데 권력에 대한 동기, 또 성취를 하려고 하는 도전의식 하는 동기, 그다음에 관계와 관련된 니즈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과정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하던 이야기인데, 조직 구매에 대해 신규 구매의 구매 과정을 보면, 구매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매 결정을 하고, 제품의 특성에 대한 기술을 하고, 공급업체 탐색을 하고, 제안서 요청 및 수령을 하고, 제안 평가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실행 및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표 3-4는 구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의 유형에 대한 내부적 계기와 외부적 계기를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매 과정은 이제 구매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의 시급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구매 결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품 특성에 대한 기술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제품의 명세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공급업체 탐색한다.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부품을 공급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정준이가 회사에 갔어. 너 파이프 사와. 하면은 파이프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회사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사가 신규 만들어진 회사 같은 경우는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는 다 리스트화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보면 주로 파이프는 부산 파이프를 쓰더라고요. 프렌즈는 한국 프렌즈를 쓰고요. 네? 빔은 HB 인천제철을 쓰고 그리고 이것처럼 모든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럼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팩스번호도 있고 지금 같으면 이메일 넘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급업체를 어디서 사올 거냐. 근데 과거에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만 사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관계없이 부품이 좋고 가격만 싸면 다 사오게 되는
그래서 그 공급업체에 대한 탐색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협회의 발간 주소를 본다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다거나 뭐 정기 간행물 등등 또 산업 박람회 같은 데 가면 또 새로 신규 업체들이 와가지고 더 물건 잘 만드는 거 자기들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 거 다니면서 이제 공급업체 리스트를 찾아가서 그것을 자기네 어떤 벤더 리스트에다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업체 과거에 우리하고 거래를 해서 뭐 소관석이고 잘했던 기업하고 거래한다거나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공급업체들은 밴드는 항상 2개 내지 3개 정도로 거래를 하는 게 좋겠다. 10개씩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2-3개 업체와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제안서의 요청이나 또 수령을 하는 그런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에 대한 평가와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공급업체에서 내가 살 거냐, 이게 평가하는 뭘 가지고 할 거냐, 뭐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결국은 품질이 앞서야 되겠죠. 그래서 납기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 회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그 회사가 뭐 하다가 뭐 날아가 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니까 재무 상태가 안전하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서 공급업체를 평가를 하고 이제 실행을 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3장에 되어 있고요. 4장은 기존 고객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고객의 어떤 관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기존 고객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기존 고객이 활성화시킨다면 기존 고객이 계속 우리 물건을 계속 자주 사게 되면 활성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왜 기존 고객을 활성화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회사의 매출액이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 자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창일과 시작. 기존 고객의 이탈률을 5% 줄이면 업종에 따라서 회사 이익을 35에서 95%까지 증가시킨다. 평균적인 회사의 매출 중 65% 정도가 만족한 기존 고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비용의 5배에 달한다. 불만족하는 고객들의 10% 미만만이 자신이 느낀 불만을 호소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한다. 그렇지만 불만족한 고객의 91%는 절대로 그 회사의 물건을 다시 구입하지 않으며 최소한 9명에게 자신이 겪은 불쾌감을 얘기한다.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존 고객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기존 고객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시장이 포화되어 있다. 경쟁이 심화되어 있다. 여러분들 뭐 어쩌저쩌 해도 요새 뭐 큰 유통업체 한번 가보세요. 뭐 이마트를 간다거나 뭐 코스트코를 간다거나 홈플러스를 가면 물건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도 많지만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 있어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결국은 뭐예요? 어떤 제품이든 그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시장이 포화된 거고 경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한번 내 물건을 사간 사람이 다음에 다른 물건 사가지 않고 계속 내 물건 사가도록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기존 고객 관리니까 그렇게 해야 결국은 이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신규 고객 창출에는 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그런 거 등등 그런 얘기죠. 이탈 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나 제도를 개선한다. 고객들이 뭐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면 바로 그걸 제도를 개선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지하려고 하면 어떤 뭐 신입 영업사원이 뭐 누가 해지한다고 했을 때 그걸 잘 응대를 못하니까 해지한다고 하는 순간에 전담팀 아주 베테랑의 사원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해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지 방어 전담팀 운영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또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시키는 거. 이게 뭐 참 좋은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아무리 뭐 첨단화되더라도 이 인간적인 유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내가 수업 시작할 때 눈빛이란 교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서로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니까 기존고객 관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기존고객을 활성화하는 건 뭐냐? 뭐 교차 판매하는 거 알죠? 들어봤죠? 교차 판매는 뭐예요? 내가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그러면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를 하나 구입하는 순간에 뭘 사요? 현대카드를 M카드를 사게 돼 있어요. 발급받게 돼 있어요. 왜? M카드를 발급받으면 50만 원을 바로 거기서 DC를 해주고 나중에 네가 얼마씩 써서 그 50만 원 해결하면 돈 50만 원 절약하고 싶으니까 M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M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까지 적립하면 나중에 내가 두 번째 자동차 살 때는 또 200만 원 DC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내가 현대 자동차 사러 갔다가 카드도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도 그렇죠. 핸드폰도 내가 우리나라 3개의 통신사가 있지만 어느 하나 하는 순간에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TV도 연결하고 인터넷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걸 또 파는 게 교차 판매고요. 상향 판매는 작은 거 사러 갔다가 더 큰 거 사는 거예요. 위로 하는 게 상향 판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차 판매나 상향 판매 하게 되면요. 서로 얽혀 있으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해지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통신사도 이렇게 가족끼리 연결해 놓으면 한 사람이 바꾸고 싶어도 내가 바꾸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지고 하니까 못하고 계속 이렇게 끝 가죠. 그래서 고객의 소개 활동을 활성화한다거나 고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존 고객이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존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객 유지율은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고객의 존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유지를 한번 맺은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정리 안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블랙 컨슈머를 계속 내가 들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해요. 여러분들 건강에도 한 클래스에 20명이 들어왔든 30명이 들어왔든 간에 모두가 다 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하고 약 뭐 대화하거나 뭐 안 맞는다고 하면 맞는 사람끼리는 계속 하는.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객 유지는 고객의 로열티 충성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마일리지와 관련된 때 여러분들 뭐 커피숍만 하나 가더라도 뭐 도장 찍어주면 10개 찍어주면 아메리카노 주겠다. 이거 다 사실은 마일리지예요. 그렇죠? 마일리지 사실은 처음 시작한 게 대부분이 항공사에서 뭐 세계여행 한번 갔다 오면 제주도 한번 갈 정도의 마일리지를 준다 이렇게. 근데 되게 마일리지를 못 셔먹어요.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나가다가 보면 날짜가 지나가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뭐 그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데 몇 년이 지나가면 뭐 이렇게 삭제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도 여러 번 뭐 마일리지 적립을 해봤지만 항공사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어디 가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별로. 그 얘기는 어느 항공사를 집중적으로 계속 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또 기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탈 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게 결국 우리가 고객이 이탈하는 이유를 대개 기업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탈한다는 이야기는 다음 고객도 또 이탈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탈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만 결국은 기존 고객이 계속 누적이 되고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이탈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그것은 커다란 문제다.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제도화 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신문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관리 수장에 대한 보상 체계를 배달 숫자에서 정시 배달로 바꾸는 것만으로 지연 배달의 문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배달 숫자만은 이제 신문사에서 아마 배달하는 업체 가지고 뭘 성과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몇 시에 아침 몇 시까지 배달하는 거 이게 더 훨씬 중요한데 그 결국 우리가 고객들이 원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과 측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고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해지 방어 전담팀을 운영한다거나 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인간적인 유대의 강화 관련해서 내가 누구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몇 분 이내에 또는 하루 안에 메시지를 보내서 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다거나 등등 인간적인 어떤 이데를 서로 가질 수 있도록 지탱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아까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은 이미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 있는 또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바로 교차 판매죠. 그래서 이 아래 표에서 잘 나와 있듯이 우선 인터넷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탈률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향 판매는 업셀링에서 이미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가격이나 품질 등의 측면에서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상향 판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참여를 유도한다. 고객을 기여활동 전반에 걸쳐서 참여시켜서 고객 관계를 활성화를 갖다가 도모하는 게 고객 참여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소개 활동을 활성화한다. 우수한 고객이 소개한 신규 고객은 향후에도 우수한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수하지 못한 말썽 부리는 고객이 소개한 고객은 또 말썽 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친구는 친구끼리 노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수한 고객이 소개한 신규 고객이 향후 우수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고객 커뮤니티 활성화라 해서 고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고객 관계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기존 고객 활동에 어떤 배분과 관련해서 회사의 고객 관계 전략이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거래적 영업, 자문적 영업, 파트너십 영업이에요. 거래적인 영업은 늘상 이루어지는 거래 낮은 초보 수준의 영업이 거래적인 영업이고 자문적인 영업은 상대가 어디가 가렵다 하면 가려운 걸 잘 긁어주는 영업이 하시는 자문적 영업이죠. 파트너십 영업이라는 것을 내가 정의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윈윈 관계 형성되는 영업이 파트너십 영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거래 중심 영업은 주로 단기적인 판매 위주의 영업인 거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고객의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어떤 가치를 고객이 보험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보험이 이런 걸 원한다고 해요. 근데 고객은 잘 모르니까 정말로 고객한테 필요한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나중에 또 사고하실 때 되잖아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논산에 어디에 우리과 나온 아이인데 형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험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그 부모가 차 타고 다 죽었어요. 죽어서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 할머니가 키우는데 보험금을 잘 받아서 키우는데 큰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보험을 들을 때 고객이 원하는 대로만 그냥 쓱싹해서 계약만 책임 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고객한테 필요한 것은 넣어야 되고 설득을 해서라도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결국 뭐예요? 정말 고객한테 필요한 가치를 잘 제안하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제 우리가 기존 고객의 매출이 비중이 되게 크니까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활성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 고객의 소개 활동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대학 다니면서 신입생들 들어올 때마다 좀 천박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들어오면 교수님들이나 누가 자꾸 신입생들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존 학생들 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온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새로운 것만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존 사람들을 홀대하면 마음을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된다. 구매 주기가 매우 긴 경우에는 신규 고객 창출이 불가능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 자동차 그 사람이 언제 살까요? 자동차를 한번 팔았어요. 그 사람이 자동차 또 얼마 사겠어요? 과거에는 3년이나 5년 만에 자동차 샀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하면 보통 10년 써요.
근데 그 사람 기존 고객 관리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소개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구매주기가 매우 긴 경우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인 경우에는 또 신규 고객도 상당히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품의 수명주기와 관련해서는 도입기와 성장기에는 상대적으로 신규 고객 확보가 더 중요하고 성숙기가 되면 기존 고객 관리가 더 당연한 얘기죠. 판매 후 서비스의 필요성이 많을수록 판매했는데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물건이야. 심플해 하면 별거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는 정말 관계를 잘 필요해서 기존 고객을 잘 서포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판매 후의 서비스의 필요성이 많을수록 기존 고객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단일 요소 기준 배분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하거나 할 때 하나의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사원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단일 요소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모델은 고객을 갖다가 2개 내지 3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가지고 각 집단의 매력도에 따라서 우리가 방문 활동과 같은 영업 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모델인데 그림 4-2를 보면 자사의 경쟁적인 위상이 높으냐 낮으냐 또 판매 기회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핵심 고객 같은 경우는 자사의 경쟁력 위상이 높고 판매 기회 수준이 높은 경우에 핵심 고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다 2개가 낮으면 이제 문제 고객이니까 별로 관심을 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모델에서 보면 고객의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는 판매 기회 수준과 자사의 경쟁적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우리가 conflict라고 해요. 그래서 갈등은 크게 일반적으로는 접근 대 접근의 갈등, 접근 대 회피의 갈등, 회피 대 회피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유형이 제일 많은 게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지난번 언젠가는 한번 갈등의 종류를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갈등의 종류가 수십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빈부 간의 갈등도 있고, 남북 간의 갈등도 있고, 인연 간의 갈등도 있고 등등 해서 그 가지수가 수십 가지. 그래서 사실은 갈등을 잘 관리하는 관리할 줄 알고 갈등은 뭐와 관련이냐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요. 갈등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짜증이 난다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화가 난다 하는 것은 고위 수준이고요. 분노가 일으키는 건 그 수준입니다. 짜증, 화, 분노.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갈등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스트레스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좀 초조해하는 사람 있죠. 불안해하는 사람,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박종훈이는 불안해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으냐면 불안해하는 스타일 만나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무슨 지난번에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했을 때 조그만 동물들은 안 죽었다고 그러죠. 왜 안 죽었죠? 동물들은 훨씬 인간들보다 불안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먼저 감지해서 먼저 피해요. 개미조차도 피한단 말이에요. 개구리조차도 피하고. 무슨 말이냐면 불안이 나쁜 게 아니고 한 가정 안에서요. 우리가 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면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불안한 성격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안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휴전선에 가서 이제 보초를 쓰게 했어요. 보초를 쓰게 하면 불안한 사람은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막
꼬박 앞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보초를 쓰죠. 근데 불안한 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쳐봐요. 아무 때나 쳐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새 경비업체 있죠? 경비업체 같은데 근무하면 이 사람 잘 맞아요. 또 품질검사 부서 같은 데다가 이런 불안감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하면 절대로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는 거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보려고 그래요. 근데 불안감이 없는 느긋한 사람들을 고도 안 치면요, 에이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대충 해요. 그럼 사고가 발생하죠. 다시 말하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잘